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드디어 대단원 5단원을 갖다가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5단원은요, 사실 앞에서 공부했던 다른 단원에 비해서 개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과가 이제 바뀌면서, 교과 내용이 바뀌면서 좀 새롭게 구성된 단원이고요. 이번에 배우게 될 이 단원은요, 뭐 이렇게 외울 만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사회제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에서만 하더라도 개념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여러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표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표 분석이 좀 수월하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은 앞쪽에 있는 개념들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나 이제 사회문화 해볼 만하다. 아마 이번 단원이 2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이렇게 좀 연결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또 사회문화 남들은 다 쉽다라고 하는데 나는 사회문화가 너무 어려워 라고 했던 친구들 이번 시험에는 좀 힘내서 좋은 성적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대단원 제목을 좀 적었죠. 일상생활과 사회제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제도가 되는데요. 사회제도 이 자체의 어떤 의미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요, 우리가 앞으로 5단원에서 정리를 하게 될 사회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첫 시간에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회제도의 종류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첫 번째는요, 일단 가족제도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를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종교제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제도적 성격으로서 우리가 대중매체가 있는데 이 대중매체까지 정리를 갖다가 해보는 시간이 5단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갖다 공부하진 않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보니까 일상생활과 사회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친구들도 실제로 이 제도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속력을 갖다가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일종에 있어서의 강제성이죠.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제도 안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과 무슨 제도다? 사회제도다. 여러분들과 다 관련되어 있죠. 가족제도. 여러분들 가족 안에 구성이 있고 우리나라 가족제도 공부할 거고요.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교육제도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종교제도.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제도가 있기 때문에 종교제도, 그 다음 대중매체까지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첫 시간은 사회제도와 가족제도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사회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의미라든지 특징 같은 것들 정리하고 가족제도 정리를 갖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개념. 자, 처음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공부를 하게 될 주요 개념들이 쭉 나와 있죠. 사회제도라든지 가족의 형태에서 확대가족, 핵가족,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가족의 형태들, 동거가족이라든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주손 가족,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들을 갖다가 잘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회제도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사회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의미하고 뭐 크게 선생님이 판서를 해주는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회제도에 대한 판서의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갖다가 적으면서 교재하고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지만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제도는 일단은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따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규범이라든지 제도의 어떤 총체 또는 이런 어떤 규범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우리는 사회제도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제도 체계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회제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의미보다는 우리가 특징을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회제도는 일종의 어떤 지속성을 갖다가 갖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지속성. 번호 매기지 말고 간단하게 쓸게요. 지속성. 이 사회제도라는 게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번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위 기준을 갖다가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사회제도가 되지가 않아요. 어떤 규범과 제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서 바로 사회제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회제도의 구체적인 사례는 뭐 우리가 가족 제도도 있지만 뭐 종교, 정치, 경제 제도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 나오는 어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고 나면요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두고 유지가 되는 무슨 성을 갖는다? 지속성을 갖다 갖게 됩니다. 어떤 지배적인 규범과 우리가 제도가 지속성이 있다라는 건 그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행위 기준을 갖다가 우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침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구성원들은 좀 안정성까지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회제도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뭐가 있다? 구속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탐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교육제도를 갖다가 공부를 할 거니까 교육제도를 갖다 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학교에 가면 우리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입학 연령의 나이가 있죠. 몇 살 때 우리 입학을 하게 되냐면 8살 때 입학을 갖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저희 아이는요 초등학교 안 보내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입학 통지서가 집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는 학교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는 너 마음대로 해. 국가에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보내지 않는 이유하고 어떤 대안의 어떤 교육 방법이 있는지, 근데 부모가 그냥 방치해서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벌금도 여러분들 국가에서는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제도 같은 것들 그냥 단순하게 학교에 우리가 입학하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의무교육이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제도에는 구속력이 있다라는 걸 갖다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괄성이 있습니다. 포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특정한 우리가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 특정한 집단에만 여러분들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사회 집단의 어떤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보편성과 자 무슨 성이 있다?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사회제도라는 것 자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제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국가의 차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회제도가 있어 왔다라는 것은 보편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나라에도 정치제도가 있었다면 현대사회에 정치제도가 있는 것처럼 제도는 이제 쭉 있어 왔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특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제도는 존재를 하지만 그 제도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나 내용 같은 것들은 시대나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 자체의 뭐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회제도의 어떤 우리가 특징으로는 특수성이라든지 여기는 지속성, 구속력 요 정도의 어떤 성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제도의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안 읽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정도씩 여러분들 언급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일단은 사회 구성원들끼리 구성원의 행동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앞쪽에서 문화 파트에서 문화의 속성 중에 무슨 성이 있다라고 공부했냐면 공유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사회제도도 포괄적인 어떤 사회 구성원들한테 공유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제도 안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고 그걸로써 우리는 타인의 행동, 구성원의 행동을 갖다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 사회제도 자체가 무슨 기능을 하게 되냐면 사회화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 충족, 개인이라든지 사회, 집단의 다양한 욕구 충족의 기능도 있습니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제도 범위 안에서 자기네들이 있어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주의의 특징. 또 하나는 사회의 안정성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온다.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그냥 사회제도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사회제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종류는 구체적으로 안 할게요.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가족제도 있고요. 종교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 있는데 이건 우리 뒤쪽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그 다음 시간의 내용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배우지 않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교과, 사회문화가 아닌 법과정치라든지 또는 경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정치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권력을 갖다가 획득하고 유지해서 사회적 갈등을 갖다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에 관련된 우리가 제도들을 갖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치의 권력을 갖다 획득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제도. 그래서 5년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갖다 뽑게 되고 대통령은 단임제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임제라고 얘기하는 건 한 번 5년 동안 대통령을 하게 되면 다음번 대통령은 이제 할 수가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임을 갖다가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갖다 우리가 사회제도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치제도가 될 것 같고요. 경제제도 같은 경우는요. 희소한 자원을 갖다가 생산하고 그걸 가지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들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범과 제도 체계를 갖다가 무슨 제도다라고 얘기한다? 경제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가족 이런 등등의 것들이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하게 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한 페이지의 내용이 선생님 간단한 필기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제도는 여기에서 그냥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족제도를 갖다 들어가게 될 건데요. 오늘 가족제도에서는 선생님이 표 분석 문제를 갖다 푸는 여러 가지 용어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는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족제도 보도록 할게요. 가족제도. 자, 일단 가족제도를 갖다 들어가게 되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족의 의미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가족의 의미. 자, 우리 보통 가족의 의미는 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연이라든지 입양 등으로 우리가 구성된 복수 이상의 집단입니다.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구성된 복수 이상의 집단을 갖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가족의 성격을 갖다 본다면 보통 혼인하고요. 그 다음에 혈연이 있고요. 입양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입양이죠. 자녀를 갖다 입양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아이를 내가 진짜 낳은 친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입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가족의 성격은요. 우리 앞쪽에서 집단의 분류를 갖다가 공부할 때 이야기했지만 무슨 집단의 성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슨 집단이다? 1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의 대표적인 성격에는요. 자, 무슨 관계이다?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는 전인격적 관계이며 친밀한 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인격,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어떤 집단을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족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공부했던 걸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요. 가족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의 중요한 파트가 이 가족의 형태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선생님이 학대 가족과
핵가족을 갖다 구분을 해줄 거예요. 근데 먼저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성격을 비교하는 내용보다는 확대가족은 어떤 것을 확대가족이다 라고 하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확대가족은 첫 번째로는 자, 부부와 기혼 자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확대가족이다 라고 봅니다. 부부와 기혼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간단한 가계도를 갖다 선생님이 그려보면요. 아빠와 자, 엄마. 그래서 이거를 남자라고 남자의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자의 표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혼인의 관계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자, 혼인을 해서 자, 자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혼인을 했어요. 자, 혼인을 해서 자, 함께 한 집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일단 무슨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확대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3세대 이상. 아라비아 숫자로 써줄게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3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자, 무슨 가족이다? 확대 가족이다. 3세대보다 더 많은 세대가 살 수가 있죠. 우리 보통 세대다라고 얘기하는 1세대, 2세대 할 때 그 세대는요.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을 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언니나 오빠나 동생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언니나 오빠 동생은 동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세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모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세대, 나의 세대, 그래서 1세대, 2세대, 자 3세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3세대를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게 되면 3세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4세대가 살고 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4세대가 있을 수 있는데 3세대 이상이면 무슨 가족이다? 확대 가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3세대 이상은 다 확대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부부와 기혼 자녀 이렇게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3세대 이상도 사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좀 선생님 문제 풀다가 얘들아 너무 좀 우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글 내용이에요. 발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내가 한 집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부와 기혼 자녀, 부부가 있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셨나 봐요. 아버지, 어머님도 빨리 돌아가셨나 봐요. 나 이렇게 해도 3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숫자하고 상관없이 이것도 무슨 가족이다? 확대 가족입니다. 그려볼게요. 할아버지, 자 아버지, 자 이렇게 나.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경우도 자 무슨 가족에 해당하게 된다? 자 우리가 확대 가족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쓰세요. 할아버지 필기할 때는 좀 꼼꼼하게 써놓으면 좋죠. 아들. 자, 2세대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동시대가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부부와 만약 기혼 자녀가 있다면,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산다면 이거는 확대 가족의 조건이 된다. 그럼 두 가지 확대 가족의 형태 일단 구분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핵가족입니다. 자, 핵가족은 일단 부부와 미혼 자녀가 사는 경우에 일단 핵가족이 되겠죠. 앞쪽에선 기혼 자녀였는데 여기는 무슨 자녀이다? 미혼 자녀가 됩니다. 가계도를 그려보게 되면요. 아빠, 그 다음에 엄마, 그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들, 딸, 그래서 아들, 딸, 남매를 갖다가 낳고 살아요. 근데 둘은 혼인관계가 아니고 혈연관계죠. 그죠? 남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세대, 2세대. 똑같이 앞쪽에도 1세대, 자, 주장 볼게요. 1세대, 2세대이지만 이 1세대, 2세대의 형태하고는 자, 이쪽은 여러분 다르죠. 여기 똑같이 2세대지만 여기는 미혼 자녀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자, 무슨 가족에 해당한다? 이런 자녀는 핵가족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만 살고 있다. 자, 이런 경우도 자, 무슨 가족에 해당하게 된다? 핵가족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 1세대, 2세대 이거는 쓰지 않을게요. 선생님이. 좀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대 가족과 핵가족을 구분을 할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족의 형태를 볼게요. 자, 조손 가족입니다. 자, 조손 가족을 보게 되면 선생님 옆에 이제 조금 영화 속 CG를 갖다가 한번 준비를 갖다 한번 해봤는데요. 옆에 이제 집으로라고 하는 선생님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남자 주인공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그렇죠. 지금은 약간 국민 남동생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그 유승우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나와 있어요. 저기 보면은 저 친구가 물론 할머니하고 단둘이만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이제 직장 일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 가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와 이렇게 함께 살면서 할머니와 맨 처음에 되게 어색해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할머니하고 친해지면서 나오는 굉장히 따뜻한 에피소드가 이제 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약간 조금 좀 새드하게 영화가 마무리되긴 하지만요. 저 그림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한 게 실제로 이제 저 친구하고는 좀 다른 상황으로 뭐 부부가 이혼을 갖다가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족 해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와 함께 이렇게 가족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족을 갖다가 무슨 가족이다라고 얘기한다. 조손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 이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나 조손 가족 같은 경우도요. 자, 공통적으로 가족이 해체가 되면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등장한 어떤 우리가 대표적 가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자녀를 함께 두고 있던 부부가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맡아 기르면서 한 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우리 싱글맘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또 유명 인사가 아이를 갖다 입양해서 혼자서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양육하면서 가족을 갖다가 이루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는 한부모 가족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민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다른 민족과 인종과 가족을 구성한다. 민족과 인종의 차이라고 보지 말고 여기다가 뭐 국제 결혼이라든지 이렇게 쓸게요. 국제 결혼이라든지 자, 이주 노동자 유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 안에 다른 민족이라든지 다른 인종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걸 갖다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유학도 많아지다 보니까 유학 나가서 다른 어떤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배우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국제 결혼,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이래서 다문화 가족이 증가를 갖다가 하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바깥에 이제 나들이 같은 걸 하다가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직접 여러분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또 다양한 형태로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슨 가족 형태가 되냐면 동거가족의 형태가 됩니다. 이 동거가족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앞쪽에서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정리를 했을 때 혼인이라든지 또는 혈연이라든지 입양 이런 것 등으로써 가족이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혼인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혈연 관계 없고 입양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거의 형태에 따라서 가족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런 동거 가족에는 실제로 혼인 신고를 갖다가 하지 않고 사는 뭐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의 부부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확대 가족, 핵가족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로서의 가족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제 선생님이 확대 가족과 핵 가족을 의 성격을 갖다가 비교하는 내용을 갖다가 좀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이 부분을 지우고 우리가 확대 가족, 핵 가족은 정리를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는 3번이다라고 얘기해서 핵 가족과 확대 가족과 핵가족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징을 갖다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특징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일단 확대가족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제적 특징이 굉장히 여러분들 크게 나타나는 것이 확대가족의 특징입니다. 가부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집에 아빠가, 남자가 뭐가 된다? 장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흔히 말하면 어떤 집단의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장 중심으로 집안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이렇게 흔히 말하면은 행동을 갖다가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전통적인 이런 인식들이 유지가 되면서 이 확대 가족이 있었고요. 사실상 이 확대 가족은 우리나라의 농경 사회에서 많이 발달을 했던 것이 확대 가족이 되겠죠. 농경 사회에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자, 보통 확대 가족은 선생님이 앞에서 할아버지, 아버지다 이렇게만 살아도 3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확대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좀 예외적으로 수가 적은 경우고요. 보통 기혼 자녀랑 함께 산다는 얘기는 또 기혼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출산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가족의 구성원 수가 좀 많았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대 가족은 이 농경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족의 형태가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시간에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릴 때는 물론 산업사회 때 태어나긴 했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의 형태인 확대가족 속에서 사실상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집 구성원이 몇 명이었냐면 무려 17명.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큰 집 식구, 큰 집 식구가 이제 한 2식구 있고, 5명, 우리 집 식구 5명,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포함하니까 17명이 한 집에 이제 살았죠. 그래서 어릴 적 기억을 갖다 보면요, 늘 부모님은 이렇게 뭐 포도밭이라든지 앞에 있는 논이라든지 밭에 가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애들은 애들끼리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해서 좀 방치됐던 느낌이 좀 강해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발걸음을 갖다 떼다 보니까 어느 주변에서 머무르게 되냐면 농사를 짓는 부모님 주변에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기억에는 뭐 포도밭, 포도 뭐 이런 것들만 솔직히 좀 기억이 나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서부터는요 직접적인 이제 노동력을 갖다가 선생님이 제공을 갖다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다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할머니가 정말 가차없이 시키셨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아이가 뭐 고추를 갖다가 이렇게 돗자리를 넓게 펼치고 고추를 이렇게 말리는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신고가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이 농촌에서는 이 식구들이 모두 다 노동력을 갖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일을 갖다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메주를 삶고 난 다음에, 메주콩이죠. 그 메주콩을 절구로 찢고 메주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할머니 방에다 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산업사회에 분명 선생님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농촌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사회에서 이제 살게 됐죠. 실제로 가부장적 문화에 굉장히 여러분들 그 속에서 선생님이 자라나게 됐고요. 이 가부장적 문화,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가족 하다 보니까 윗세대하고 함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확대가족에 나타나냐면요, 어떤 가풍이라든지 전통을 갖다가 계승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옛것을 갖다가 그대로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도 도시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옛것을 갖다가 많이 알고 있어요. 선생님 친구들, 야, 너네 메주 만들 줄 알아? 뭐 어떤 친구들이 그걸 알까요? 그리고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던 물건들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방식 같은 것들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풍과 전통을 계승하는 데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의 유대감이
굉장히 강하죠. 유대감이 높아요. 왜냐하면 농경사에서 노동력 중요하고 함께 같은 일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아침 일어나서 밥 같이 먹고 같이 포도밭에 갑니다. 가서 같이 포도를 따고 같은 이야기를 갖다 하다가 또 저녁 때 들어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을 갖다 반복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회 구성원들보다는 가족끼리 끈끈하게 뭉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이 이제 높아서 선생님은 어릴 때 사촌들하고도 너무너무 지금은 뭐 친족관계의 유대감이 거의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선생님 어릴 때 친족관계의 유대감이 정말 끈끈했어요. 그래서 각 집에 아이가 3명씩 해서 9명인데 이 9명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흔히 말하면 온 동네에 있어서의 어떤 주름을 잡았던 우리끼리 우리 친척이야 막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지켜줘야 돼. 그래서 약간 다른 집에서 봤을 때는 거의 동네에서 약간 무서운 아이들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릴 때 기억에 놀이터를 한번 접수를 했던 이렇게 약간 우리 거야 뭐 놀이터 뭐 미끄럼틀 우리 거야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 가족의 특징이 되죠. 이제 다만 이제 확대 가족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사실 지금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요. 특히나 이 가부장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남성의 권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에 있어서의 어떤 권리가 제대로 어떻게 된다 보장을 받지 못했던 것이 확대 가족의 특징이죠.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부장제 같은 경우는 집안의 대장이 모든 것들 갖다가 명령을 합니다. 선생님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대장이어서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밥 먹어! 딱 그러면 밥 먹어야 되고요. 밥 먹지 마! 그럼 밥 먹지 말아야 돼요. 이 가부장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선생님은 지금 현재도 선생님 큰 댁에 가게 되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하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이렇게 정상적인 상을 받고요. 여자들은 저기 어디 부엌 뒷방에서 이렇게 상을 주고 거기서 밥을 먹으래요. 선생님은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분노를 해서 어느 순간 가서 혼자서 난 여기서 먹기 싫어! 부엌에서 절대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성들은 쟤 왜 저래? 그러면서 배고픈데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막 불만이에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뭐 무릎을 꿇고 밥을 먹으래요. 어린 나이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 밑으로 다리를 폈어요. 할아버지의 명령을 갖다가 어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할아버지한테 정말 죽도록 지금 같았으면 난리 났는데 정말 많이 맞았어요. 할아버지 지팡이로 많이 이제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할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쭉 다리를 상 밑으로 피고 할아버지를 발로 차든 안 차든 그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할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가족 내에 굉장히 수직적, 권위적 이런 문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율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든지 선생님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정말 몹쓸 손녀로 이렇게 분류가 됐고 그 이후로부터 할아버지한테 별로 이렇게 이쁨을 갖다가 받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핵가족 같은 경우는요. 현대 이제 산업사회에 들어서 발달을 하게 돼요. 산업사회에 들면서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고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굳이 모든 식구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사회 등장해서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 민주주의적 우리가 가족의 운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부장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개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이 잘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제 핵가족에서 많이 자라난 친구들은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가부장적이지 않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자기에 있어서의 의견을 갖다 잘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도 그것을 잘 수용을 하셔가지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핵가족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핵가족의 이러한 어떤 특징 또는 장점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 어떤 것들이 또 단점으로 나타나면요. 가족의 유대감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약화가 돼 있습니다. 좀 개성, 뭐 개인주의, 독립적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핵가족에서 나타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가족 해체라든지 해체가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족이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기능들의 문제들 같은 것들도 생겨나는 것이 핵가족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자료를 갖다가 보고 난 다음에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이와 같은 특징 같은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 내용은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공부를 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갖다가 내가 반복하는 느낌이지 뭔가 새롭고 정말 신선한 걸 갖다가 배우고 있다라는 느낌은 사실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으로는 선생님 정말 신선하고 자극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부분에서.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이 가족기도와 관련돼서 표 분석을 갖다가 할 때 자, 여러 가지 헷갈리는 용어를 갖다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표 분석을 갖다가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요거 선생님 좀 지울 건데 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표에는 다양한 이렇게 구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1세대 가구, 그 다음에 뭐 2세대 가구, 뭐 여기 밑에 3세대 이상의 가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떤 용어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뭐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이나 이런 구분들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1인 가구가 있어요. 1인 가구. 그 다음에 독거 노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2인 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세대 이상의 가구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3세대 이상의 가구가 있습니다. EBS 교재에서는 분거 가구도 표 분석에서 나왔었는데 그 분거 가구는 한 번 정도 다뤄지고 많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5가지로 표 분석과 관련된 용어는 좀 정리를 드릴게요. 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가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가구와 가족이 자, 무슨 용어는 아니다. 같은 말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족이라고 하는 용어 정리했죠.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구성된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진 1차 집단을 갖다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인 가구는요. 말 그대로 한 집에 한 명이 살고 있는 형태를 갖다 1인 가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한 집에서 자라다가 직장 때문에 혼자 나와서 딴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은 자, 무슨 가구가 된다? 1인 가구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도 사실상은 무슨 가구의 형태가 된다? 1인 가구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독거, 홀로 우리가 거주하는 노인이 되죠. 현대사회 속에서 독거 노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인 가구 안에는 정말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따로 나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독거 노인인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1인 가구의 형태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2인 가구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동거 형태로서 사는 가구도 있을 거고요. 또는 부부끼리 사는 가구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남매들끼리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의 또 가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세대 이상의 가구가 나오는데요. 2세대라고 볼게요. 2세대 이상 가구가 나올 때 이 2세대 가구는요. 핵가족일 수도 있고 자, 무슨 가족일 수도 있다? 확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2세대에는 부부와 기혼 자녀면 무슨 가족이 된다? 확대 가족이 되고요. 부부와 미혼 자녀가 되면 무슨 가족이 된다? 핵가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세대 이상 가구는요. 자, 무조건 무슨 가족이 된다? 확대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표 분석을 할 때는요. 3세대 이상 가구가 확대 가족을 갖다가 되는 거 이걸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요. 바로 2세대 이상 가구가 자, 무슨 가족과 무슨 가족으로 구성이 된다? 핵가족과 확대 가족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선생님이 가족의 형태 정리를 했을 때 확대 가족과 핵가족 그걸 갖다 따로 이제 가족의 형태를 갖다가 선생님 정리해 놓은 이유가 바로 표 분석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서 여러분들이 내신과 수능을 갖다가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족의 형태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가족 제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다양한 자료 탐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219쪽에 보면 다음에 제시된 가계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보니까 부부, 자, 자녀가 혼인했죠. 그리고 또다시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우리가 혼인을 했습니다. 자,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가족의 형태를 갖다 우리 무슨 가족이다 라고 얘기한다? 확대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을 갖다 보니까요. 부부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남자, 여자 결혼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녀를 갖다가 4명을 갖다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혼 자녀는 1명도 없고 다 미혼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 상관없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것은 무슨 가족을 의미한다? 핵가족을 의미를 갖다 하죠. 그래서 가는 확대, 나는 핵가족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 유형의 가족 형태가 나 유형의 가족 형태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살다 보니까 뭐가 계승이 잘 된다? 가풍 전통 계승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가족이다 보니까는 일단 가족의 유대감이 어떻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가 갖지 못하는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나 유형의 가족 형태가 등장한 배경과 등장한 배경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산업사회 등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 유형의 가족 형태와 구분되는 특징을 2가지만 서술하시오. 그러면 가 가족 형태에 없는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의사결정할 때 수평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확대 가족보다 높다, 높지 않다. 당연히 높겠죠. 민주적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개념형 218쪽 문제가 되죠. 이건 사회제도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당연시되지만 가족이 형성되는 방식은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다. 가족제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사회제도의 무슨 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특수성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슬람법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으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기존의 일부 다처제를 거부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대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로이 형성되는 가족 중 5% 이내만이 일부 다처제 가족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 일부 다처제 국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바로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앞쪽에서는 특별히 선생님 사회제도의 어떤 특징으로 정리는 안 했지만 바로 무슨 성이 있다? 바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가 나와 같이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회제도가 다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뭐 시대의 변화라든지 환경이나 문화의 어떤 차이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사회제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쉬운 내용들인데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례로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자료 탐구, 친구들이 좀 자료 탐구 부분을 갖다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2번 다음 글을 통해서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죠. 자, 위 사례와 관련된 사회제도는 무엇인가 나와 있는데 하수 처리장 입지를 두고 사회 구성원들끼리 있어서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희소한 가치를 두고 나타난 갈등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는 바로 무슨 제도가 된다? 정치 제도가 되죠. 자, 이와 같은 사회제도의 기능은 구성원 간의 뭐를 갖다가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가 통합하게 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제도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갈등을 해결한 정치제도가 없을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은 바로 지역 구성원들끼리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지역 갈등이 심해진다든지 지역 이기주의가 크게 나타난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요. 220쪽 보고요. 선생님과 함께 빨리 풀고 여러분들이 다시 교재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회학적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자, 뭐가 될까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된 일정한 방식, 관습화되고 공식화되어 있는 방법과 절차, 바로 사회제도입니다. 사회제도와 관련된 설명. 자, 사회 역동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아니죠. 자, 지속적인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선생님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제도는요, 오늘 일어났는데 내일 사회제도가 바로바로 교체되거나 변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변화가 되더라도 좀 긴 시간을 두고 바뀌게 된다라는 거.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제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캔을 갖다가 버렸어요. 쓰레기를 무단 투척했죠. 아, 벌금을 갖다가 내겠구나. 경찰이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된 것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글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기능은 다음 시간에 가족의 기능 부분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다 정리할 건데요. 여기 있는 거 이번 시간에 미처 못했는데,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족의 기능에는요,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다 라는 기능이 있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은 어떤 사회학적 개념에 대한 정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에 대한 설명, 1차 집단,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집단,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피상적이지 않고 전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자, 6번 밑줄 친 이것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사회적 갈등을 갖다 조정해 주는 건 정치제도고요. 경제활동의 주체로 기능하게 한다. 이건 경제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되겠고요. 선생님 2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자, 무슨 기능? 소비의 기능을 갖다가 주로 가족이 담당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 가족 문제와 관련된 시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능력자 확인 4개 나가는데요. OX 체크하셔서 다음 시간에 정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가족은 여성의 희생이 강요되는 경향이 있다. OX 쉽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핵가족은 구성원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OX 이것도 굉장히 쉽네요. 자, 세 번째 볼게요.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경우만 해당한다. OX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사회제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OX 체크하셔서 다음 시간에 확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미처 못했던 가족의 기능과 다양한 가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제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